여기 곽지해수욕장인데요. 제주 한림에 왔습니다. 아침바다여가지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확실히. 여기 벤치 있네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바다 이렇게 보면서 사진 찍고 그러면. 저 오늘 여기서 잠깐은 기다리려고요. 좋다.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늘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제주도는 바다 색깔 참 예쁜 것 같아요. 선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이 차가우신다. 엄청 따뜻하시네요. 핫팩 쥐고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In the morning, you come rising like the sun from the shadows over me, over ocean. When you're here, it's gonna be a good day. In the evening, you're in hiding. You go missing, I'm wishing I was free of suspicion, and it didn't have to end up this way. And I don't know why you come and go.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워낙에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누가 제보고 여생의 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글을 팔아서 생활한다고 해서 매문,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혓바닥으로 이제 경작한다는 뜻으로 옛날 사람들의 표현에 설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문과 설경으로 이제 여생의 업을 삼은 셈인데 요즘은 휴직이에요, 휴직. 약간 좀 쉬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아니, 이제 제주는 이런 철이 지난 바닷가에서 제주의 풍광을 보노라면은 고요와 정적이 주는 그 맛을 잘 음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겨울바다 제주를 찾았죠. 그러면 선생님 이따 좀 걸어서 네. 한번 둘러보면서 네, 얘기도 네, 할까요? 네, 네. 예. 선생님 그림 같아요. 여기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옛날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뜻을 네, 보고도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옛날 그림인가 봐 뭐 이 정도만 네. 알지 그게 뭐 어떤 뜻이고 얼마나 굉장히 많은 맥락 속에서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전에 기자 생활 하실 때 썼던 책? 예, 그림 예. 아는 만큼 보인다. 대중적으로 이런 옛날 그림들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기자 시절에는 예. 취재하는 그런 역할로 글들을 이제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신문에 연재된 글이거든요. 예. 그게 독자들 반응이 꽤 괜찮았는데 저는 책을 내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진짜요? 예, 왜냐하면은 네네. 그 나무한테 미안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골프가 아깝다. 네. 완전 늘 그런 생각은 했었죠. 김병종 화백이 김병종 글을 씨. 읽고 나서 네. 재밌는데 왜 이걸 책안 내요? 책으로 안 내느냐고 해서 네. 제 등 떠밀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낸 책입니다. Even when the lights are dark, even when worlds apart, even when you're falling hard, there's deeper waters. Even when you're feeling lost and the rain is falling soft, even when you're hanging on, there's deeper waters. 서양 미술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쉽게 접근하는 필자나 강사는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의 그림은 의외로 홀대를 당하는 그런 맞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라도 우리 옛날 그림을 조금 쉽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보여줘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어렸을 적부터 원래 미술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렸을 적에는 네. 저희들 때 청소년기에는 네. 친구들하고 책 좀 읽는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너무 수준 있었어. 수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에 리니지가 있었어요. 펭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릴 곳은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 예, 도스토옙스키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친구들 앞에서 문학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별로 친구들한테 감동을 못 줬어요. 그런데 제가 피카소나 폴 고갱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눈을 반짝반짝. 반짝하고 경청을 해요. 네.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그림 잘 그리세요? 왜 보면 되게 유명한 콜렉터분이라던가 이런 분들 중에는 예, 예, 실제 잘 그리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재능은 특별한 탤런트예요. 그거는 어릴 때도 네. 호랑이를 그리면은 네. 개 모양이 되거나 고양이가 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 분수를 안 거죠. 저는 그냥 남이스러운 글을 읽고 또 그것을 많은 대중들한테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이런 쪽이 저한테는 체질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제주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아름다운 풍경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화가의 작업실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인가요, 선생님? 아, 귀덕화사. 예, 여기가 우리 아. 강요배 화백의 작업실입니다. 오. 멋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선생님? 제가 상상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훨씬 더 예쁜데요? 귤이인 것 같고. 조그만 연못도 만들어뒀네요. 강요배 화가가 직접 판 연못일 것 같아요. 뭐 직접이요? 조선시대에 아주 그 가난하고 기이한 화가 중에 임희지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이 마당을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쌀뜨물을 부어놓고 그것을 연못으로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그래서 야 쌀뜨물을 이렇게 연못에 보는 거 이거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미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야 하늘에 뜨는 달이 물에 낯짝을 골라서 비치더냐.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네.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선생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 진작 좀 만났어야 되는데 저도 하여튼 잘 기회가 안 되고. 선생님 그 귀덕 화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선생님 작업실. 귀덕 마을에 그림 그리는 집사자니까요. 귀덕. 아, 네. 보통 화실이라 하는데 여기 예. 뭐 작업실이 두 채니까. 예. 아, 저 안에 들어가서 좀 한번 예, 내. 예. 여기 제가 작업실 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세상에. 작업실. 세상에. 확실히 층고가 엄청 높으네요. 아, 막 이렇게 선생님 붓이랑 물감들이랑. 쓰죠. 이게 칡뿌리거든요. 삶아가지고 말려서 아, 거친 거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화면이 매우 거칠고 그렇지, 야일한 느낌을 그렇지. 주잖아요. 이게 이런 섬유질이 있기 질감을. 때문에 재료 예. 사용하는 붓에 따라서는 아니, 화면에 그렇죠. 전혀 이질적인 효과를 불러낼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큰 대작인데. 이 그림은 예. 일단은 기초만 이제 돼 있는데요. 네네. 물과 바람, 그 흐름, 이 바위 또 그다음에 바람에 쓸린 나무 이런 것들을 섞으면서요. 크게 해보려고. 이런 것이야말로 제주의 풍광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은 선생의 작업에서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지역의 역사적 어떤 그런 인자들이 화면에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도 화면에 터치는 때로는 뭐 역동적이고 때로는 매우 거칠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직관과 이지가 같이 느껴지는 그런 화면들이죠. 선생님은 평소에 작품의 어떤 뭐 영감이랄까, 아이디어랄까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얻으세요? 영감이라. 네. 네. 파도 치는 거, 바람이 그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디서 끌어올까 하는 옛날 뭐 경험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바람 맞은 경험. 한 10년, 15년 된 거. 네. 그걸 조금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현장성은 없을지도 몰라요. 또 제가 또 그걸 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시구나. 이제 어떤 이제 그 감정이나 그 심정을 추출하면 된다 보거든요. 외부 형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선생님 그럼 어렸을 적에 책은 좀 많이 읽으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아버지께서 저한테 네. 사주신 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 넬슨 제독의 전기였는데요. 아. 이순신 장군보다 영국의 해군을 장군을 제가 먼저 한 셈이죠. 그 책이 이제 유난히 기억에 남고 네. 좀 성장하면서는 그때부터 옛날 것을 좋아했던가 봐요. 헌책방을 주로 다녔어요. 거기서 문지 묻은 책을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그 섭섭한 종이 냄새, 그야말로 아날로그적 향기가 네. 있는 네. 그런 옛 책들을 넘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헌책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주제로 제주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아까는 강요배 작업실에서 제주의 역사와 현실이 스며들 네. 있는 풍광, 당대의 풍광들을 봤잖아요. 네. 이제는 조금 먼 쪽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전통의 유구한 네. 향기가 서려 있는 곳. 아, 선생님 여긴가 봐요. 아, 예. 소암기념관이라고 네. 되어 있죠. 소암 선생은 일본에서 서예를 배우고 오신 분인데 네. 제주를 명실공히 대표하는 아. 그 좀 대단한 서예가이시죠.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선생님? 네, 예. 먹 냄새가 벌써 풍기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아, 이 먹 냄새가 좋아서 평생 글씨를 못 떠나는 분들도 아. 많았습니다. 네. 바로 확실히.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강요배 아. 화백이 그린 김중환 선생이 생전에 글씨 쓰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있는 저 작품이 모든 동양인들의 숨어 사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된 그 도연명의 유명한 시죠. 소암 선생이 이 글씨는 이제 행서와 초서를 섞어 쓴 글씨인데 이게 이분의 많은 후학들이 좋아하는 글씨체예요. 예. 선생님 저희가 네. 뭐 서예라던가 이런 옛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 어떤 자세로 봐야 돼요? 옛 그림이란 오늘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마음으로 그림을 바라봐야만 그 시대 사람 화가들의 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시대의 내면을 파악하는 데만 멈추면 안 되고 그 의미가 오늘의 눈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석이 되는가까지 네.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예나 옛 그림을 감상하는 자의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뭐 작품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제 눈에는 네. 저 오른쪽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거는 취흥이라고 썼어요. 취해서 흥이 난 거겠죠, 그죠?
예. 다음에는 무아지경이라고 해놓았어요. 취한 상태로 글씨를 쓰고 그린 그림을 취필, 취서, 취필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써놓은 글씨가 장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직한다는 거죠. 무월, 보물. 그런데 저 글씨는 말이죠. 네. 굉장한 속도감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글씨가 뭔가 진하게 배어들질 않고 글씨가 이렇게 바깥으로 들떠 있는 듯한 네, 느낌도 맞아요. 있죠. 네. 거기서 뭐냐면 종이가 보통 한지가 아니고 창호지 위에 썼어요. 그래서 종이 안쪽에 보면은 실이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보입니다. 예. 이게 잘 뜯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창호지에다가 쓰니까 먹을 제대로 안 받아주는 거죠. 예. 속도감이나 붓의 흔적들이 네. 이제 저런 걸 우리가 비백이라고 해요. 날아다니는 여백이다. 취해서 쓴 글씨 중에 오늘 이 전시의 압권이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와. 와. 저 작품. 진짜. 오른쪽으로부터 네. 읽어보면은 취, 시,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면 그것이 곧 바로 신선이다. 이 글씨는 네. 봄날에 소암 선생님께서 술을 드시다가 친구들과 더불어 흥이 이렇게 오르자 그 집에 있던 벽지에 대놓고 즉흥적으로 쓰신 글씨예요. 이게 뒤에 보면은 벽지입니다. 벽지. 벽지에도 먹이 제대로 먹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필력이 없으면은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속도감으로 이런 필체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취필의 어떤 한 경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걸작입니다. 소암 선생 생전에 이 작품에 얽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흥이 일어나서 벌쩍 지필묵을 준비를 해서 바로 쓰는데 그래서 취까지를 쓰고 나서 중간에 시자를 쓸 때 저게 글자가 보면은 팔을 올려도 닿이지 않잖아요. 저 글씨를 쓸 때 불쩍 뛰어서 썼대요. 그래서 시자의 첫 핵이 보면은 불쩍 뛰어오른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보십시오. 술이 취해서 비틀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몸짓을 해야 된다고 하나 하는 그런 모습이 그 필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 책방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책방 주인이 네. 이 저랑 같은 전직 기자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기자 시절에 네. 그 힘든 이 기자 생활이 끝나고 나면 뭘 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가 신발 가게, 하나가 책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보다 앞서서 이제 책방을. 서점을 열었으니 네. 그 어떤 생각에서 기자에서 책방 주인으로 돌아섰는가 이런 네. 것도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동네 책방의 예. 어떤 뭐 역할이랄까 이런 게 있으세요? 그 지역적 특색, 로컬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그 서점이 위치한 곳에 그 지역적 특성이 이렇게 반영이 된 로컬리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책방에서만 볼 수 있는 책들 이런 것을 잘 선택하고 특화시키는 그런 동네 책방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죠.
여긴가 봐요. 네네. 네. 아우 왜 책방 이름이 인터뷰일까? 또 궁금한데 올라가서 올라가 또 보실까요? 인터뷰 당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을 좀 예쁘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네. 아 여기가 서점인가 봐요. 오 서점이 생각보다 큰데요. 네. 딱 문 앞에는 나를 위해 사고 싶은 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김은 선생님 저희 1회에 출연해 주셨어요. 동네 책방 발견의 기쁨 초청 작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책도 옆에 이렇게 딱.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주도에서 이렇게 책방을 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주분이세요 혹시? 네, 저는 이제 토박입니다. 제주에서 이제 언론에 있다가 이제 관계된 일을 하면 경험도 좀 네네네. 살리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세계 서귀포가 이런 그 문화를 이제 향유하기에 적절한 곳이고 그래서 좀 유익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책방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저는 아까부터 올라올 때부터 궁금했는데 책방 이름이 책방은 이제 사람과의 만남도 있겠지만 책과의 만남, 또 인터뷰하게 되면 좀 깊이 들어가서 본다는 네. 그런 의미를 이제 얹혀서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세요? 서귀포가 이제 관광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책방 투어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여기 동네 주민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이 마을이 최근에 생태 관광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도 어떤 책방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책을 진열하는 방법은 있으신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그 컬렉션을 좀 했어요. 그 작가별 컬렉션을 좀 하고 또 여기가 이제 그 제주 토박이가 운영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제주 향토 입문 관련 이런 부분들을 공을 좀 들이고 있죠. 제가 이 코너에 애착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태 관련 탐사 전문 보도를 오래 했거든요. 한 20여 년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책방을 만들게 된 계기도 네이처가 중요한 이유가 됐죠. 그래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코너입니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이쪽으로 좀 여기는 이제 제주도 코너입니다. 예. 그럼요. 에밀 다케의 선물이란 책이 있고요. 제주도 식물 분류학의 토대를 놓으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왕벚나무를 처음 발견하셨고 아, 한라산 구상나무도 발견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많은 식물을 서구에 알리게 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그런 분입니다. 어떠세요? 기자를 처음에 이제 그만두고 책방을 내실 때 생각했던 것과 실제 책방을 운영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든 점 없으세요? 제주도가 이제 특히 이제 서귀포가 제주도의 아주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네. 이런 토크의 다양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작가님 모시기도 녹록지가 않고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되려 또 이제 그 못지않게 보람이 많은 게 이렇게 그 동네에 이런 서점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까운 이런 공간에서 이런 그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책방지기로서 큰 보람이죠. 오늘 미술평론하시는 손철주 선생님과 함께 북토크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책은 어떤 책인지 선생님께 먼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해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흥이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책을 북토크 주제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좋기로는 이 자리에 제가 옛 그림을 소개할 때 실물 연주단이 와서 음악을 들려주면 좋은데 또 그건 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책에서 국악의 소리를 듣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잖아요. 그 시에서 보이는 시의 그 선율이 음악의 음률과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조선의 그 선비들이 그 흥을 내면서 노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막 참외를 여름에 깎아 먹으며 막 네. 벽통주를 마시며 네.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막 이렇게 검은 고 막 들고 가서 무현금을 막 연주하는. 네. 저는 책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박히더라고요. 벽이라는 게 푸른다는 거예요. 여름날 연꽃이 피는 못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소재로 해서 시를 읊고 술을 마시는 저는 연잎 보면 연잎밥밖에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다른 정성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옛 그림과 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강의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 그림은 음악과도 친연성이 있지만은 그림이 시요, 시가 그림인 그런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운 전통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을 시의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적 의상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거죠.
이 그림은 최북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최북은 조선시대에 정말 광기에 넘치는 긴 화가였어요. 이분은 성격이 매우 광포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떤 권력자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도 안 그려줍니다. 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고 이것도 그림이냐 해가지고 퉁박을 줬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불같은 최북이 자기 옆에 있는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버립니다. 내가 너 따위의 무식한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욕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나 스스로를 저버리겠노라 했던 그런 일화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그림의 붓의 터치를 보면은 광포한 최북의 내면이 저 거친 붓 터치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림 속에 글씨가 쓰여져 있네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풍설야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북이 직접 본인이 붙인 제목은 아니라는 거죠. 유장경이라는 중국의 시인의 시를 고스란히 그림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림은 유장경의 시를 고스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그려놓은 거죠. 그죠? 식구의 순서와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한중일, 동양의 그림에서는 시의 내용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고, 그래서 시와 그림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해서 시화동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네라는 말도 소동파의 말로 널리 회자되고 있죠.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이런 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짧지만 깊이 사유하면서 읽는 책들을 좋아할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시와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도리 없이 이제 한 시를 쓰게 됐는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한테 한자는 거의 사어가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자의 세계로 소통이 불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고 또 한시의 맛을 이해하고 시와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동조를 하기에는 숱한 훈련과 어느 정도의 독서량,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취향이 일정한 안목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예. 볼까요? 조선의 명문장가들은 이제 안도현 선생의 이제 개정판인데요. 그 고전 산문산책이라는 초판으로 저는 먼저 읽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은 당대 이제 명청 시대 때 유행했던 그 문장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소품문을 흉내내는 문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짧은 글이면서 그 짧은 글에 촌철살인하는, 그리고 자기의 문체가 그게 잘 녹아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참 대단한 문장가들이 소품체에 짧은 산문들을 묶은 책인데 해설도 좋고,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말머리를 처음에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엿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게 제주도 여기저기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직접 독자분들 만나뵙고 얘기해 보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책 속에서 파묻혀 있고 그림 속으로만 들어가다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의 실물을 뵙게 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림 속에 남긴 아름다운 조선의 마음을 간직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현현하신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또 한편 제 책으로 해서 아름다운 독자들과 만나게 되니까 제가 좀 으스해지기도 하고요. 제 생애에 여력이 있다면은 오로지 옛 그림의 세계를 좀 더 널리 알리고 그 참맛을 저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옛날 그림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강의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